결국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것은 처음 본 문제나 낯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기르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은 예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과 처음 보는 내용을 예습하는 게 환경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평상시 공부할 때 경험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수학을 예습으로 하면 항상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먼저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저희가 A급 챌린지라고 비슷한 챌린지를 하는데 이게 되게 다른 건 강의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랑 안 되어 있는 상태랑 그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준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사전에 숙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는 경우는 한 번 수업 준비하는데 3시간? 이거는 이제 적응됐을 때. 처음에 적응되기 전에 뭐 한 몇 개월은 4시간, 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적응이 되고 나면 평균 한 3시간? 그것도 이제 그 진도의 속도나 심화 과정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선행을 끝내고 그 다음 심화 과정을 하고 다시 선행을 하느냐,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기본적으로는 2단원을 예습해 오게 하거든요. 소단원으로. 2개의 소단원을 예습하는데 보통은 뭐 한 3시간 정도?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일주일에 3번 나가는 학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짜게지니까 조금 시간을 줄여갈 수 있겠죠. 아, 저는 들으면서 느낀 건데, 원래는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잖아요. 네. 그 숙제를 할 때 3시간 수업이면 대략 2-3시간 정도의 그 숙제 분량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돼야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그 2-3시간의 숙제 분량을 미리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 숙제 확인을 수업 시간에 하는 네. 형태가 되는 거네요. 예습과 복습이 같이 숙제거든요. 수학은 잘 예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수학도 예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는 거, 입장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30을 예습하고 20을 복습하니까 선생님한테 배우고 50 복습하는 거랑 거의 같은 시간이라는 네. 거죠. 시간 자체는 특별히 더 많이 들거나 더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곳들과 시간이 비슷하게 드는데 그 시간을 쓰는 그 비중이 좀 네. 다를 뿐이다. 그럼 이제 학원에 와서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하면 선생님들은 피드백을 할 때 얘가 뭐가 빠졌고 뭐가 괜찮은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검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온라인에 이제 학생이 집에서 학습을 한 결과, 학습한 이력을 저희 앱에 기록하게 돼 있고요. 전송되어진 그 결과는 저희 온라인 시스템 안에 선생님이 이제 쉽게 간편하게 확인,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집에서 뭐 문제풀이를 하고 답안을 마킹을 해서 전송을 했다. 그러면 한눈에 어떤 문제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맞췄고, 그래서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학생한테 유사 문제를 출력할 수 있고, 또 맞춤 문제에 대해서는 심화 문제를 출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죠. 선생님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학생의 맞춤형 시험지가 이렇게 출력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그 문제지를 다시 학생한테 교부해서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면 실은 교재 자체는 자체 교재이고 왔을 때 틀린 문제는 유사 문제를 주고 맞은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심화 문제를 줘서 문제 풀이는 학생이 풀었던 1차 스케치 위에 보완하는 내용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편하게 수업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순간 앞뒤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고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 학습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가 학원들이 저희 고객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문제풀이나 개념 강의를 네. 공급하는. 그걸 한 10여 년간 했는데 좀 저희가 마음속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저희가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수학을 이해하고 수학을 익히게끔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학원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게 학습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수학을 학생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해서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거나 뭐 쉬거나 놀거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랬는데 학습법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저희 컨텐츠가 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경험을 계속 쌓다가 또 저희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계속 업그레이드, 교재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점점 확신이 드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수학 실력이 는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학 실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수학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데 급급한 경우를 많이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죠. 네. 저희가 핵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익혀서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풀어봤던 문제는 익숙하게 풀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문제나 응용된 문제 또는 뭐 심화된 문제는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는 평상시 수학 공부의 관점이 내가 시험지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안 풀어본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낯선 문제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그 관점에서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양치기를 하는 본질 중에 하나이긴 하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낯선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만나게 하려는 욕심으로 문제를 과도하게 많이 풀리게 하시는 건데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것은 처음 본 문제나 낯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기르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은 예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것과 처음 보는 내용을 예습하는 게 환경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우고 복습하는 게 수학 공부잖아요. 네. 그럼 항상 먼저 지식을 얻고 나서 그것을 익히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평상시 공부할 때 경험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수학을 예습으로 하면 항상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먼저 맞닥뜨리는 거예요. 아무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의 사고력으로 나의 생각하는 힘으로 이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내야 되는 경험을 매 수학 공부 때마다 조금씩 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미 그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덜 당황하게 되고 자신감을 오히려 갖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수학 공부는 예습 위주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수학 공부는 늘 복습 위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대한민국 모든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현해서 지금 대치동이랑 송파에도 본원이 있고 프랜차이즈가 이제 100개 가까이 있는 건데 실제로 학군지나 이런 데들은 좀 더 시간이 아깝거나 뭐 이런 효율을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로 운영해 보면 요 컨셉이 그 대치동이나 이런 학군지 학부모님들에게도 전달이 되나요? 성적을 당장 올려야만 절실한 상황에서 뭐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과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죠. 사실은 요번 며칠 전에 저희 이제 고3 학생 요번에 이제 의대 간 학생 2명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7년을 다닌 학생 하나와 5년을 다녀서 요번에 이제 의대를 간 학생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에서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능 킬러 한 학생이 만점 맞았고 한 학생이 3점짜리 하나 틀렸거든요. 그 두 학생이 고3 때 저희 학원에서 킬러 문제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 선생님한테 설명하고 친구들 간에 토론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한 학생은 고2 때 이미 이제 킬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역량이 되었고, 그 학생은 오히려 3점짜리 하나 틀렸고요. 한 학생은 고3 6월 달부터 이제 킬러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6월부터 수능 전까지 그 역량이 향상되는데, 결정적으로 토론하고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킬러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그 풀이가 30번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길잖아요. 네. 풀이 과정 안에 그 절차 안에 몇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풀이 단계가. 그러니까 조건의 값 또는 문제에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풀이 단계는 더 늘어나는데 그 단계와 단계의 연관관계, 인과관계, 논리적 사고관계 이런 단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종이로 보고 막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 전체를 종이에서 눈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고개를 들고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새로 이 과정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구성 과정을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려다 보면 아이디어도 없고 또 풀이 30번 같은 경우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친구한테 또 친구의 생각에서 참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과들이 있어야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뭐 이게 이론만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과 위주로 실은 설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실은 저희들도 줌으로 듣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의 그 관여가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저희는 숙제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고 뭐 그러면 중간중간에 카카오톡에서 저희는 문제풀이를 포스트잇으로 찍어가지고 보내게 하는데 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님 폰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게 부모님들의 관여도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실은 부모님의 관여도가 그러면 얼마나 높나요? 근데 실은 일반적인 것보다 낮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감당 가능한 선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떻게 개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냈는지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 자녀의 영상 촬영도 부모님이 학부모용 앱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틀리고 맞췄는지 다 그 웹상에 이제 기록이 되니까 보실 수 있지만 관여는 못 하시게 하거든요. 관여할수록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우선 먼저 앞서니까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 관여를 많이 하실수록 아이 학습에 도움은 많이 안 된다냐 격려만 보더라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격려만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물론 이제 그냥 지켜보실 수는 있죠. 우리 아이가 오늘 학원에 가서 어떤 문제를 풀었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이것도 보실 수는 있거든요. 부모님 그 학부모용 앱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은 되도록 간섭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부모님이 끌어줘야 되는 학생은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학원에는 적합하지 않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되는 학생을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이게 톤이 굉장히 분명하네요. 제가 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수업을 하는 곳들을 봤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진짜 자기주도 학습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구축하신 지 10년 넘으셨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그냥 이유 말고 보람이나 사명이나 이런 거가 없으면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명감 같은 것들은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학 시간을 공부하는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작게 드리고 그 가성비를 높이는 쪽에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하면서 보면 점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선생님이나 저희 뭐 프랜차이즈를 같이 하시는 원장님들도 그런 마음에서 사명감들을 좀 더 점점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간섭을 하되 최대한 뒤에서 간섭을 하셔라. 앞에서 간섭을 하시면 수학이라는 특히 과목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님들이 간섭을 할 때 아이들의 자신감을 부추겨주기보다는 자신감을 삭감시키는 역할을 훨씬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하시길 원한다면 그냥 응원만, 격려만 이 위주가 돼야 되고 내가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니? 라고 얘기한다거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왜 엄마 아빠처럼 공부를 못할까? 이제는 수학에 대한 불안증 이런 게 그 메모리 용량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 문제만 풀 때 몰두할 수 없거든요.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기 위한 격려가 최고다. 부모님들은 격려만을 해주셔야 되고 안타까운 표정이라든가 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죠. 되도록 말은 참는데 표정에서 다 드러나죠. 그런 표정에서도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믿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아이들한테 옆에서 같이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인터뷰는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들을 다 뵈시는데 굉장히 공교육의 느낌이 나는 원장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 느낌이었고요. 제가 이게 일단은 들을수록 저는 어느 정도 설득이 돼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실제로 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